6. 인생이란 아릴 정도로 차갑고 팽팽한 공방의 아침 공기는 무척 상쾌하다. 아무도 없는 작업장에서 혼자 가까운 가게에서 사온 파니오의 카푸치노를 곁들여 위 속에 흘려넣는 것도 특별한 맛이다. 카푸치노의 향기에 섞여 보건 때 사용하는 에탄올, 암모니아수, 광화, 악스, 바니스 등의 냄새가 콧구멍을 자극한다.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는 보건 도중의 작품을 보는 것도 즐겁다. 그림이 제작된 그 시대의 향기를 은밀히 맛보면서 나는 선생의 회전 의자에 걸터 앉아 누가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은 이 공방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기도 하다. 그럴 때면 문득 아오이와 보낸 투명한 시간을 떠올리고 만다. 아오이는 한때 시를 쓰기도 했다. 헤어질 즈음에는 그만두었지만 수첩이나 교과서 한 구석에 낙서 대신 지어들 듯 희미한 글자의 짧은 시가 적혀있곤 했다. 가벼운 시들 뿐이었지만 인상적인 구절이 많아서 그것을 수첩에 베껴서 보존해 두기도 했다. 서경이 운다 달가락 달가락 겨울 밀라노의 골목길에서 나는 찾아냈다. 어떤 신호 하나를 소년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살아도 좋잖아 라는 위로의 말. 그런 시들은 내 지갑 속에 들어있다. 혼자 있을 때면 그걸 바라본다. 떠나지 않겠노라던 당신은 지금 여기 없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언제나 지나쳐버리는 여기에 나는 살아가고 있네. 클립으로 꽂아둔 그 시편과 함께 아오이의 사진이 한 장 있다. 운전면허를 딸 때 쓰고 남은 한 장을 받은 것이다. 긴 머리 사진은 이것 한 장뿐이다.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직모. 그것이 싫다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스스로 가위를 들고 그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눈동자는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빛이 반사되어 빨갛게 물든 탓에 돌연변이처럼 보인다. 다 식은 카푸치노를 바닥까지 들이켰다. 추억도 함께 마셔버렸다. 밀라노에서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이런 나의 은밀한 사치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재인식했지만 해가 바뀐 1998년 1월의 어느 날 선생은 갑자기 공방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원인은 작년에 일어난 그 사건임에 분명하다. 준세히 미안하구나. 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공방을 유지해야겠지만 코사의 그림처럼 내 가슴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그어지고 말았어. 선생을 슬픔에 잠기게 한 그 범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타카나시도 안젤로도 변함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선생은 이 공방에 드나드는 인간을 의심할 바에는 공방문을 닫는 게 편하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생님이 걱정입니다.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선생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잠시 일에서 손을 뗄 생각이야. 좀 쉬었다가 어디 학교 같은 데서 보건기술을 가르치며 살 거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선생과 공방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 낙담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올라야 할 산을 잃어버린 등산가처럼 삶의 보람을 잃은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범인이라도 잡혔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화가 나서 그렇게 내뱉자 선생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범인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 모르는 편이 좋아. 갑자기 선생이 늙고 위축되어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아름다운 흑발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건 후 선생은 나에게 모델이 되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림을 그릴 기분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 몹시 마음에 걸렸다. 나 때문에 코사 그림이 손상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조반나는 조용히 웃으며 모델 부탁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봄을 맞이하여 공방은 정식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 안젤로는 라이벌 공방에 퇴직이 결정되었고 다카나시는 예정보다 한 달 앞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 다른 직원이나 연수생들도 제각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지만 나만 홀로 새로 취직할 의욕이 일지 않아 멍하니 시간만 죽이고 있었다. 어떡할 거니? 괜찮니? 백수로 그냥 살 거야? 매미가 점점 방에만 틀어박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놀렸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후로 매미는 열심히 어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대화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었다.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답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매미는 내 품에 안겨왔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오랫동안 선생 밑에서 보건일을 배워왔다. 함께 일해보자는 공방들도 몇 군데 있었다. 그 중에는 안젤로가 들어간 공방처럼 경쟁 상대였던 곳도 있었다. 대우도 꽤 좋았다. 조반나의 공방에서 중요한 일은 거의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일을 발주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프란체스코 코사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른 공방에 들어갈 기분은 일지 않았다. 안젤로처럼 가볍게 라이벌 공방으로 자리를 옮길 그런 마음도 없었다. 나는 주반나의 공방을 사랑했던 것이다. 거기서 그냥 뼈를 묻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얼마간 빈둥거리는 것도 괜찮지 뭐. 옛날로 돌아가서 그림이나 그려볼까도 싶어. 그녀의 등이 밀라노에 가기 전보다 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활은 괜찮아? 저금한 것도 조금 있고 다 떨어지면 다른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나 하지 뭐. 괜찮아? 그렇게 보건일에 열정을 쏟고 재미를 찾았는데.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하는 데는 좋은 휴지 기간이었다. 여태 너무 달려오기만 했는지도 모른다. 보건일은 정신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나 자신을 그렇게 고무하고 있었다. 제발 봄이 오지 말아줬으면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3월의 어느 날 공방 폐쇄를 위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타 세이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를 놀라게 했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공방 현관으로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템페라 화를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는 것이었다. 멀리 떨어졌다 가까이 다가갔다 벽의 그림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울하던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져나갔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거 모사품이냐? 예?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손자에게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 물을 줄은 손자인 나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템페라 화 말이야. 이건 분명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인데 그렇다면 이런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여기는 피렌체에서도 유명한 복원 공방이니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잖니? 그래서 아까부터 줄곧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거 모사품이야. 역시 그랬어. 정말 대단한 솜씨야. 15년 전에 마르코 사원에서 진짜를 본 적이 있지. 야, 이놈 정말 잘 그렸군. 이거 누구 솜씨냐? 우리 선생님일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거기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내 배를 내질렀다. 힘은 없었지만 정확히 명치를 찔러오는 바람에 숨이 막혀 나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복근이 약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정해왔다. 악수를 할 때도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 돼. 남자란 일단 밖에 나가면 7명의 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다니. 넌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혼자? 뭐가? 혼자 왔어? 아, 물론이지.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 왜긴 그냥 귀찮게 하기 싫어서지. 귀찮긴 공항까지 나갔을 텐데. 날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옛날부터 할아버지는 이유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다운 점이었다. 할아버지는 75세 고령이지만 혼자서 얼마든지 이탈리아 정도는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안색도 좋고 눈썹도 야무지게 위로 뻗쳐 여전히 고집스러운 풍모였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그림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니 정말 잘 그렸어 하고 감탄하는 것이었다. 선생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하자 할아버지는 일본어로 템페라 화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선생을 당황하게 했다. 준세이, 선생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14세기 시에나 파의 템페라화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이야. 알겠니? 14세기. 정확히 통역해. 내가 그렇게 통역해주자 선생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을 보러 젊은 시절에는 몇 번이나 피렌체에 왔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정말 좋은 할아버지셔 하고 조반나는 말했다. 선생은 할아버지가 75의 나이에 혼자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방문으로 나는 휴가를 냈다. 선생은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라면서 나에게 휴가를 권했지만 이제 곧 공방이 문을 닫을 이런 시기에 잠시라도 공방에서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혼자서 피렌체 거리를 헤매고 다니게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였다. 건강할 때 효도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매미와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미술관 순방을 나섰다. 매미와 할아버지는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의기투합하여 매미는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다니는 것이었다. 처음에 간 곳은 산 마르코 수도원이었다. 수도원은 프라 안젤리코의 미술관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많은 안젤리코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 할아버지를 흥분하게 했다. 매미의 손을 이끌고 도대체 누가 관광객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 봐, 이게 바로 안젤리코의 대표작 수태고지야. 정말 신비로운 구두란 말이야. 이 청초한 자태를 봐. 마음이 깨끗이 씻기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런 그림을 볼 때가 바로 그래.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재미없고 조악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런 그림이지. 할아버지의 발랄하고 활기찬 태도를 대하는 매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우리는 수태고지에 이어 그리스도의 변용, 가시관, 성모제관, 나에게 손대지 마라와 같은 그림을 할아버지의 해설을 곁들여 감상했다. 공방 입구에 걸린 모사품의 원본인 리나우누올리의 성모 앞에 섰을 때는 할아버지의 숨결도 가빠지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숨 쉬는 게 좋을 것 같대 하고 매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수도원 1층에 있는 성 안토니 화랑으로 나아갔다. 바깥 바람을 쐬면서 우리는 나란히 화랑에 앉아 할아버지의 체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산 마르코 수도원 안에 이렇게 말없이 앉아있자니 마치 14세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의 일을 회상해 보았다. 피렌체에 도착한 날, 선생의 공방을 처음 찾아간 날, 공방에서 일을 배우던 나날들, 그리고 한 사건,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공방이 문을 닫는 날, 그 후의 일, 내년 5월. 나는 앞으로도 보건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 일을 천직으로 삼아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것인가?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은 나의 태도를 결정하기에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일은 재미있니? 마치 나의 그런 망설임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이 할아버지가 물었다. 매미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보건일이 체질에 맞는 것 같니? 거기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성격에 잘 맞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냥 사명감을 느끼고 있을 따름이었다. 과거를 미래로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았다. 내 손으로 복원한 그림이 천년 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복원되리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듯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글쎄 잘 모르겠어. 맞지 않을지도 몰라. 겨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내 인생인데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참히 찢어진 프란체스코 코사의 그림을 떠올렸다. 만일 그 그림을 찢은 자가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인류의 유산을 맡은 복원사의 자존심을 걸고. 난 고집이 세잖아. 옛날부터 고집 덩어리였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은 복원일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 방황하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매미는 먼 곳으로 시선을 던지고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회랑을 흘러가는 차가운 바람을 느껴본다. 아직 봄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템페라화를 그려보면 어떨까? 갑작스런 충고에 내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템페라화를? 그러나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얼마간은 모사를 해봐. 과거를 고치는 작업에서 과거 화가의 위대한 업적을 본뜨는 작업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 템페라 화가가 되라는 말? 그것도 좋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 웃었다. 매미도 웃었다.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하얀 입김이 회랑을 흐르는 공기를 따라 허공으로 퍼져나간다. 아마 템페라 화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충고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신의 미래를 너무 한정시키려 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세계와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피렌체에 머물면서 75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미술관을 순례하고 파리로 떠났다. 유학 시절의 애인과 파리에서 재회하기로 했다 한다. 할아버지가 유학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게다가 그 당시의 애인이 아직도 건재하고 또 서로 연락도 취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세세히 따지고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매미와 나는 공항까지 할아버지를 배웅했고 할아버지는 도쿄에서 만나자 라면서 푸근한 미소를 머금었다. 도쿄. 그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또 내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그 주먹은 일주일 전보다 더 정확하게 명치에 꽂혔다. 나는 숨이 막혀 꿀 사납게도 매미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직도 빈틈이 많아. 할아버지는 웃었다. 왜 그러세요? 하고 매미가 할아버지를 향해 항의했다. 그 아픔을 잊지 마.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지 조금이나마 느껴도. 매미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입만 멍하니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쿄에서 만나자는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도쿄에서 하고 중얼거리자 할아버지는 귀를 쫑긋 세우며 잘 들리지 않는다고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도쿄로 돌아갈까봐 뚜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엣? 도쿄로 돌아가는 거야? 하고 매미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묻는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게야. 일단 도쿄로 돌아가서 태세를 다시 갖추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 그 얼굴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 그런 얼굴로는 절대 일을 못해. 내 방은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75의 노인이 혼자서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너무도 믿음직스러웠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몸 저 안쪽에서 웃음이 마구 솟구쳐 올랐다.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매미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갈 거야? 나 외로워서 어떡해?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목까지 차오른 아직 몰라라는 말은 그냥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도쿄에 가면 우연히 아오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아오이를 만나고 싶다. 앞으로 며칠 후면 공방이 문을 닫을 즈음 나는 안젤로의 연락을 받고 중심가의 바에서 그와 만났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라이벌 공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더 소원해졌지만 고사의 그림을 찢은 범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데는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두운 가게 한 구석 자리에서 안젤로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젤로는 뭔가를 결의한 사람처럼 엄숙한 표정이었다. 이탈리아의 유행가가 울려나오는 바 안은 젊은 연인들로 넘쳐오르고 있었다.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손님도 있었다. 전통을 지켜가는 이 역사적인 거리에도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활동적인 젊은이들 대부분은 밀라노나 로마로 나가고 없지만 남은 젊은이들은 이런 곳에 모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덕분에 우리는 얼굴을 바싹 갖다 대야 겨우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안젤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안젤로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그냥 떠들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한번 말해줘. 더 큰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말은 나를 판단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가 고함치듯 속삭인 그 말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를 부르르 떨게 만들었다. 안젤로와 헤어진 나는 혼자서 밤에 피렌체를 하염없이 방황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르노 강변을 끝도 없이 걸었다. 그녀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 그림은 선생 자신이 찢은 거야. 안젤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 소리는 맹렬한 기세로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면서 머리를 파열시키려 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헛된 소리가 아니야. 이런 말을 어떻게 거짓으로 할 수 있겠어. 안젤로의 눈에 결코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그림은 선생 자신이 찢은 거야. 수련생이 목격했어. 그렇지만 그 애는 입을 다물었어. 너무 엄청난 사실이었으니까. 그 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게 살짝 이야기한 거야. 안젤로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은은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바의 조명에 비쳐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선생은 널 질투한 거야. 왜?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선생은 자신보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너에게 질투를 느낀 거야. 그건 엄연한 사실이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그 말과 함께 귀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말도 안 돼. 나는 일어서서 안젤로에게 등을 보였다. 발을 나섰다. 의미 없는 소음을 견딜 수 없었다. 걸으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안젤로가 달려와 평형 감각을 잃고 벽에 손을 짚고 있는 나를 곁에서 부축해 주었다. 나는 피린체의 차갑고 무거운 한겨울의 공기를 들이키면서 토악질을 견뎌내고 있었다. 준세이 안젤로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시끄러, 내 주변에서 맴돌지 마. 나는 안젤로로부터 떨어져 나와 몸을 돌리고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준세이, 난 너를 위해서. 따라오는 안젤로의 가슴을 힘껏 밀쳐버리고 다시 달렸다. 밤의 피렌체를 전속력으로. 준세이 가지마. 제발. 안젤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뇌 속에서 찌그러지면서 사라지고 고사를 찢는 조반나의 어둡고 우울한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 슬프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 유행가는 내 귓가를 끝도 없이 맴돌고 있었다. 차오 비타에, 차오 비타에.